화한당실기 하권 제5장 유덕 상여소리. 인정상간이 선화한 때로부터 어른의 도덕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일은 그 한 가지 예이다. 어른이 운명하던 날부터 금산리 일대의 우물이란 우물이 다 말라 바닥이 드러났는데 다만 한 군데 샘만이 마르지 않고 물을 가득 담고 있었다. 그것은 인정상간댁 앞 배밭에 있는 샘이었다. 이런 기현상은 사흘 동안이나 계속되어 그 동네 사람들은 물론 인근의 마을 주민들까지 다 그 물을 길어다 먹고 살 수가 있었다. 한데 그 샘이 바로 옛날에 인정상간이 생명수라 이르고 다시 손볼 것을 명하여 보수에 든 그 샘이어서 사람들은 세상 그 어른의 유덕에 고개를 숙였다. 장례는 100일장으로 결정되었다. 전국 각지의 산재한 도우들이 문상 올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아무리 겨울이라고는 하나 채백을 그렇게 오랫동안 놓아두면 냄새가 나거나 물이 흐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한데 빈소에는 항상 기한 향내가 났고 전혀 물기가 흐르지 않아서 걱정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도리어 흐뭇하게 하였다. 그리고 출상일이 되었을 때 젊은 문도들이 관을 운구하고자 들어 올렸는데 관 밑에 깔아두었던 유지에도 한 방울의 물기가 없었다. 대저 인정상간이 선화하신 날짜로부터 정확히 계산하면 103일 만이었다. 출상일은 을미년 단기 4288년 서기 1955년 윤 3월 초아흘의 날이었다. 이날 출상하는 광경을 보고자 멀리서 모여든 문도들과 인근 주민들 수천 명이 온 동네 길을 가득 메웠다. 상여는 3층으로 만들었고 한쪽에 18명씩 36명이 메었는데 이들의 신발은 물론 옷까지도 다 소복으로 하였다. 소리꾼이 앞에서 어른의 평생 행적을 노래하다 가끔 중간에 시천주와 태울주를 선창하니 문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다. 어른의 채백은 모악산 아래 계룡봉에 묘자 유양으로 안장하였다. 그곳은 바로 어른께서 지난 여름 원장 서보산에게 지상천국이라고 이르신 자리였다. 또한 그곳은 옛날 대선생 증상께서 안필성과 함께 지나시다 좋다 좋다는 말씀을 거듭했던 자리라고 당시까지 생존한 안필성이 말하기도 하였다. 이날 멀리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한 많은 문도들이 다같이 기이한 체험을 하였다.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상여 소리를 들은 것이다. 멀리 경성도에 사는 문도들도 그 소리를 들었고 충청도에 사는 문도들도 그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다. 상여 소리는 그들의 귀에 밤중까지 쟁쟁하게 들렸다. 뿐만 아니었다. 큰 백합꽃 형상의 상여가 공중에 떠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서서히 지나가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도 했다. 당시 그러한 현상을 목격했던 서진아 노인의 말에 의하면 하늘이 벌겋고 앞뒤에 환한 불빛이 있어 마치 비행기가 낮게 떠가는 것 같이 보이며 상여 소리가 났다고 한다. 더욱 기이한 바는 그날 밤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3년 동안이나 밤마다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 상여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어른께서 운명하시기 며칠 전 그러한 현상을 미리 본 문도들도 있었다. 당시 원장 서보산의 부인은 전남 나주에 있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상여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밤 공중에 큰 백합꽃 상여가 떠나가고 있었다. 그는 이를 보고 심히 개의쩍게 여겼는데 며칠 후 어른의 선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달려와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였다. 평소 어른의 문도가 아니었음에도 영안으로 신기의 일을 보고서 크게 느끼어 달려온 이도 있었다. 대선생 증산의 생존 제자 박공호의 부인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그 부인은 와서 어른의 문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선하였어도 잘들 믿어라. 얼마 전 우리 도생들끼리 수련하다 본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분은 천상의 간센보살로 보이셨고 금빛 찬란한 서기 속에 어마어마하게 보였다. 생존 시 하도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는데 천상에서 보니 그렇게도 무서운 어른이셨던 것을 우리가 미처 몰랐다. 내 어른의 문도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 왔다. 상여 소리는 이밤산 아래 사는 최영단의 귀에도 들렸다. 그의 남편 박성함의 귀에도 들렸다. 이들 넷뿐 아니라 평소 인정상간을 존경했던 이들의 귀에는 다 날마다 들렸다. 한데 여기서는 그 상여 소리가 밤중에 들린 것이 아니라 꼭 해가 질 무렵이면 들렸다. 그것이 어른이 운명한 무렵인 지난 겨울부터 매일이었다. 대개 이러한 일들은 지금의 필자로서는 독자들에게 가히 물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만한 실력이 없다. 하여 다만 들은 말을 대강 기록할 뿐이다. 지금 우리가 인정상간의 평소 행적을 살펴보면 누구도 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한 일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겨울철인데도 어린 채영den에게 한여름에나 맛볼 수 있는 과일을 먹였던 일, 태인 박중창의 집에서 겨울까지 여름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한 일 등이다. 그리고 공간을 극도로 좁혀 서규열의 목소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꾼의 귀에다 바싹대고 외치는 것처럼 들리게 한 일도 마찬가지에 속한다. 생존 시의 일은 그렇다 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되었으니 그를 더욱 신비롭게 하고 있다. 최양단은 박성환과 혼인한 지 이미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 그 슬하에 아들이 셋이었다. 이때 그의 생활은 앞에서 대강 말한 바와 같이 고동진 내외에게 속임을 당하여 실로 끼니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는 삭배를 짜 빚을 갚아 나가 했기 때문에 인정상간의 영의전에 전향하러 갈 여가도 없었다. 때문에 그 상여 소리가 마치 곁에서 나는 것처럼 정확하게 들렸지만 정신을 쓸 겨를도 없었다. 을미년이 저무는 섣달 21의 날은 땅에는 눈이 수북히 쌓였지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바람 한 점 일지 않는 화창한 날씨였다. 이날 최영단 여인은 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바빴다. 그가 방 안의 배틀을 막 바깥으로 드러내는 참이었다. 그는 마당 위로 호련히 나타난 인정상간을 보았다. 어른께서는 그날의 하늘색과 똑같은 푸른 옥으로 된 연을 타고 공중에 떠 영단의 집 마당에 오신 것이다. 이에 영단은 크게 기뻐하고 뛰어나와서 어른의 손을 잡아 맞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지상에 4~5척 떠있는 연 위에 의연히 앉아 싱긋이 웃으며 영단을 바라만 보실 뿐 연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다. 영단이 어른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그의 손이 미치지 못했고 어른 또한 연에서 내려올 생각을 않고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의 자세로 앉아 계실 뿐이었다. 영단은 어른을 방으로 모셔드리려고 연신 어른의 손을 잡으려 뛰어올랐지만 항상 안타깝게도 2~3척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도 영단은 발돋움을 하고 뜀질을 하며 기어이 모셔드리려고 하였다. 이런 기이한 일이 그날 미시로부터 유시까지 대략 5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더니 문득 이반산 위로 쌍무지개를 뒤엎는 듯한 색깔의 기운이 쫙 뻗어 올랐다. 그러자 어른을 태운 연이 그 강체를 길삼아 호련히 떠나가는데 마치 강철이 겹쳐지는 듯 짜르릉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찬란한 빛깔의 기운도 따라서 거쳐갔다. 이에 지칠 대로 지친 영단이 손을 마구 허우적거리며 따라갔으나 몇 발짝 떼지 아니하여 연은 벌써 멀리 이밤산 갓바위 위에 올라 있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눈을 부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그 형적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여 그는 망연자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기진맥진한 채로 방에 들어왔는데 심장이 터져나갈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어른은 손도 한번 잡아주시지 않고 그렇게 떠나가셨다. 영단은 새삼스럽게 옛일이 떠올랐다. 그는 10여 년 전에 봉안마을에서 그 어른을 보고 놀라 도망친 일이 있었다.
그때 영단은 명을 어기고 시집갔다는 죄스러움에 자신의 비녀꽂은 뒷머리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나와 정신없이 달아났었다. 그때의 죄책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영단의 가슴을 더욱 못 견디도록 고동치게 하였다. 그러나 인정상간의 영령이 최영단을 찾아온 것이 이로써 마지막은 아니었다. 그 뒤로 영단은 어른의 영령을 자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영령으로부터 오묘한 가르침을 입어 잠옷 기이한 신통력까지 얻게 되어 남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근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진진한 곡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잠시 뒤로 미루고 이 무렵에 있었던 다른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기로 한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인정상간이 기르던 진단이라는 방우에 대한 이야기이다. 물은 옛 역사를 상고하다 보면 지극한 사람의 덕은 능히 미물을 감화시키고 복종케 하였다는 사실을 간혹 읽어볼 수가 있다. 또한 미물이 목숨을 대신해 그 지극한 사람의 은혜를 갚았다는 사실도 읽어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다 그 지극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의 일이거나 세상을 떠나던 직일의 일이지 결코 오래도록 그 지극한 은혜를 생각했던 미물은 없었다. 한데 인정상간이 길렀던 방우 한 마리가 능히 그 오래도록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아직까지 동서극음을 통해 들어보지 못한 기이한 역사를 남겼다. 때에 이미 인정상간이 기르던 방우들이 거의 다 죽었고 오직 진단이라는 방우가 살아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 방우가 혼자서 각별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 인정상간의 문도들은 어른의 장례를 치른 후 다들 목소리가 변하도록 통절히 울고서 뿔뿔이 흩어졌다. 그중 수십인의 문화인들은 먼 곳에서 어린의 묘소 부근인 용화동으로 이사를 와서 살았다. 이들이 거처를 옮겨온 것은 장차 어른의 이상을 실현할 내은상감을 기다리며 살자는 것이었다. 이들에게는 혼자 남은 방우가 무엇을 하는지는 간신 밖의 일이었다. 다만 어른 생존 시에 먼저 이사와서 어른 댁을 지키던 등잔 조명덕이 진단 방우에 먹을 것을 챙겨주었을 뿐이다. 진단 방우는 하루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끼니 때가 되면 어김없이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는 등잔이 주는 밥을 먹고는 또 손살같이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그렇게 여러 달이 흐르고 계절이 돌아 다시 겨울이 되었다. 간밤에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아침이었다. 진단이는 여느 때처럼 밥을 먹으려고 돌아왔다. 등잔이 모습을 보니 진단이의 등에는 마치 지붕에 쌓인 것처럼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밖에서 밤새도록 꼼짝 않고 엎드려 눈을 고스란히 맞은 모양이었다. 진단이는 마당에 들어서자 몸뚱이를 흔들어 눈을 털어내었다. 마치 그 모습이 사람에게 무슨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았다. 등잔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진단 방우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게 되었다. 진단이는 밥을 먹고 여전히 또 달려나갔다. 등잔이 그 뒤를 쫓아가 보니 진단이가 달려간 곳은 바로 인정상간의 묘소였다. 묘소에 도착한 진단이는 그 곁에 얌전히 엎드렸다. 진단이 엎드린 자리에만 눈이 쌓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태까지 진단이는 어린의 묘소를 홀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등잔은 진단이가 이미 반년 이상을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등잔은 도인들에게 말하여 진단 방우의 집을 묘 곁에 지어주도록 하였다. 그 후부터 이 진단 방우는 가히 눈비를 맞지 않고도 묘소를 지킬 수가 있었다. 진단 방우는 어른의 묘소를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지켰다. 이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금산사 뒷산에서 죽어있는 개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진단 방우가 돌연히 그곳으로 가서 죽은 것이다. 이것을 발견한 것은 산 아래 동네 젊은이 몇 명이었다. 그들이 개고기를 공짜로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며 장만에 먹기 위해 끌고 내려오던 중이었다. 때마침 진단이를 알아보는 금산리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 이를 보고서 즉시 등잔에게 달려와 알려주었다. 이에 등잔은 당장에 이 영우를 보내면서 진단이가 틀림없으면 당장 찾아오라고 당부하였다. 하여 이 영우가 헐레벌떡 달려가 보니 그들은 이미 진단이를 불에 그을리고 있었다.
이영우는 그들에게서 거의 그을려진 진단 방울을 빼앗아 붙들고 한참 동안 목 놓아 울었다. 미물일지언정 인간 이상의 도리를 행하였으니 어찌 애달지 않겠는가. 영문도 모르는 젊은이들은 죽은 개 한 마리를 가지고 뭘 그러냐는 듯이 바라보았다. 이윽고 정신을 가다듬은 이영우는 그 젊은이들에게 다른 개를 구해 잡아먹으라 하고 돈을 주어 돌려보냈다. 그리고 진단이를 고이 묻어주었다.